이 길은 단지 한 곳으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세계를 향해 걸었던 첫 발자국입니다. (1921년) 경상남도 울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신격호 명예회장은 10명이나 되는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울산 농업학교를 졸업한 그는 경남 도립 종축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양털을 깎고 돼지에게 밥을 주다가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야. 가족을 책임지는 장남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결국 고향과 가족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가출이었을지도 모르죠. 경상남도 울산군 삼동면 둔길이 신격호 명예회장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글쎄요. 하여튼간 그 당시는 이제 일제시대였죠. 부산에서 그 시모노세키에 오는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오시게 되는데 장남이셨거든요. 10남매의 장남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족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결혼하셔갖고 따님도 두신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한국 땅을 떠나서 일본 땅에 온다고 한다는 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민이셨을 것 같고 아마 떠나기 전날 밤에도 잠이 안 오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83년이 신격호 회장님이 일본에 처음 오실 때 두 달치 월급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83엔이라는 돈의 가치는 뭐 지금이랑 딱 잘라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이제 학 공무원 월급의 2배에서 2.5배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다면 큰 돈이고요. 지금도 사실 600만 원 들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보면 뭐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산다 그래도 두세 달이면 끝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비춰보면은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신격호 회장이 선택하게 됐었던 게 고1이었었던 거고 일본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때부터 사업의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민지 조선의 동년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의 전신인 와세다 고등공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본격적으로 사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한때는 문학도의 삶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는 문학보다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가능성에 매료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창업을 하시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뭐 우유 배달도 하시고 신문 배달도 하시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신격호 회장을 좋게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 뭐라 그럴까, 성실한 청년이라고 보신 분이. 그분에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신격호 회장이 하는 거. 그 당시 이제 그 선반을 돌리는 절상류를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아직 이제 1945년 미국으로부터 공습 받기 전이었는데, 그게 집중 미국 그 폭격을 받으면서 공장이 다 폭파되고 대실패를 맛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셨을까 궁금한데, 제 생각에 창업의 계기는 그분한테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감, 미안함, 이것들을 갚기 위해서 나중에 예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포마드라든가 우리 무슨 구두약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껌 사업을 시작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각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불량식품 유통을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면서 식품업계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죠. 이 변화는 오히려 롯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격호 회장님은 일단은 처음에 창업의 시작이 일본에서부터 창업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껌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시고 일본 시장에서 사실 성공을 하셨죠. 다시 말하면 소비재 시장을 일단 만드셨다. 그래서 이 껌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유통산업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호텔과 그런 어뮤즈먼트 파크라는 것을 만드시면서 관광산업까지 만드셨던, 다시 보면 굉장히 소비재를, 그 산업 자체를 만드신 가장 최초의 인물이자 대표적인 기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좋은 원료만을 고집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품을 만들어 오던 롯데껌은 단속이 아무리 강화돼도 걸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털어봐. 제품은 법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고 소비자들 역시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회사의 시작은 성실함, 진실함, 거짓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 회사를 시작할 때 회사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L로 바뀌게 되면 3L에도 보면 러브가 들어가 있고 리버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 뭐였냐면 TS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T는 뭐냐면 트러스트, 신뢰를 의미하는 것 같고, L은 love였고요. 그 다음에 S는 sincerity.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고 본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격호 회장님은 사실 소비재를 다루시다 보니까 굉장히 고객 중심 경영을 가장 먼저 하신 기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현장 중심이다. 품질 경영을 아주 중시하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분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고객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매출을 높이는 거, 다시 말하면 굉장한 마케팅 마인드를 그때 시절부터 가지고 계셨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신격호 명예회장 옆에서 바라보던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재계 기업가로서는 그릇이 큰 분이고 굉장히 그 철두철미하신, 그러니까 본인이 개수 하나하나까지 그 어르신이 써가면서 확인 행정을 꼭 해요. 지심하고 그냥 보고만 받는 분이 아니라 사장이나 임원이 보고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걸 확인 행정을 꼭 해요. 확인 행정을 하니까 적당히 해약은 안 돼요. 우리 회장으로서는 적당히 해약은 절대 안 돼요.
철저히 확인하고 확실해야 돼요. 저는 그때 과장 때죠. 중반이 다 비어 있어요. 일기측에 이렇게 보면 방화 구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큰 구획이 있고 소구획이 있어요. 그런데 객실과 객실 사이는 큰 방화 구획에 속해요. 근데 그 천장 위에 보면은 빔들이 지나가서 철골 빔이 지나갔는데 거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파이프 스페이스를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방의 손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해놨어도 손님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천장으로 해서 옆에 방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다 막아라 이거. 그래서 그건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 객실 안에서 보면 다 막혔으면 복도에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층을 전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도의 천장을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멀쩡을 다 부셔라 이거예요. 다 부셨지. 그러니까 사다리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올라가서 멀쩡한 객실을 하나 부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 다 막았나고 확인했습니다. 그 회장님은 그 현장을 무지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확인하고 현장 가보고 해서 확인해서 하시는 걸 그런 걸 많이 지시를 하시거든요. 모든 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어디 가봐라 이런 지시를 참 많이 하셔요. 경영은 절대 어렵지 않다. 세 가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첫째는 정직이다. 정직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야말로 최대의 무기이다. 그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는 품질 제일주의를 해야 한다. 그것도 정직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품질이 나쁘면서 만약에 광고를 하면 빨리 망한다. 그러니 품질의 제일주의를 가져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도 현장에 가고 어렵지 않아도 현장에 가면 모든 개선점과 대책이 나온다. 롯데제과가 승승장구했고 롯데제과를 모기업으로 해서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이 펼쳐지게 되었거든요. 항상 오후 한 2, 3시쯤 되시면은 거기 숙촌호수와 롯데월드 후문 사이에 2시쯤 되면 오신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기다리면은 회장님이 오시면은 후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롯데월드 쭉 도시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롯데마트 전체를 쭉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그리고는 또 백화점으로 가셔가지고 백화점 11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한층 다 점검하시면서 손실을 하시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혹시 뒤에서 몇 명이 따라오면은 불러가지고 막 혼을 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왜 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다니느냐고 주의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좀 이렇게 막 특히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와 지식, 화려하고 이런 것을 여러 것을 좀 더 멀리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항상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 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거기서 우리 직원들 가운데 회장님 가시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앞에 나서 가지고 길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다 저절로 가도록 기다렸다가 갑니다. 손님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 우선주의. 그 철저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본 시민들은 롯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ロッテについてどう思ってるか簡単に。なんかパッケージとかがすごいなんかユーモア溢れてて可愛いイメージありますね。イメージなんかお菓子とかなんかチョコレート系のイメージ自分すごい甘いもの好きなんでそっちの印象がなんか強いかなっていうのは。ロッテのお菓子、ロッテのお菓子はもう毎日食べてますよ。
お菓子。あ、お菓子。お菓子です。どんなお菓子？コアラのマーチ。コアラのマーチ。コアラのマーチについての思い出みたいなあ、なんか最近ちょっと前ぐらい名前の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一生懸命買いました。 일본 시민들은 롯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과자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짜잔 코알라 마치, 또 예를 들면 짜잔 우리도 흔히들 알고 있는 가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죠. 요 코알라 마치라는 과자에는 우리의 이름을 직접 새겨 넣을 수 있는 마케팅을 사용했고요. 또 가나 초콜릿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초콜릿에 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재미들을 줬죠. 또 아이스크림에는 여름이 되면 알갱이가 커진다든지 하는 이 계절 마케팅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こんな感じだぜクーリッシュ ここだけの話、雪見大福はあったかいお餅でアイスを包んでるから出来たてはふわっふわでクリーミーですっごく美味しいんだよ。実はね、レンジで20秒温めると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어넣는 みんなも 방법이었죠. 試してみてね。 고객한테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관련돼서는 좋은 물건을 만들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남극 탐사대를 보냅니다. 일본에서 1900 이미 한 50년대 60년대. 근데 남극에 사람 보내려면 여러 가지 식량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비상식량이라든가 추우니까 뭐 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배를 띄우려면 적도를 지나야 되니까 적도 지날 때 변색하거나 무슨 맛이 변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대원들을 위한 껌을 좀 만들어 달라. 더 놀라운 사실은 껌을 싸는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지의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남극을 탐험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경우는 껌 색깔을 보고 실종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는 껌을 만들어요. 이런 게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 단물이 나는 재미난 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춘 껌을 어떻게 만들 거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그런 시도를 하셨고, 그게 광고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텔레비 광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롯데라는 이름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도 깊게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기업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었을 리는 없겠죠. 놀랍게도 롯데는 세계적인 문학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그 작품 속 여주인공 샤루테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색다르지 않나요? 소설 속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기업의 이름을 만든다. 야, 이거야말로 감성 충만한 네이밍 아니겠습니까? 그 문학소년이셨습니다. 그다음 유명한 문호였던 독일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읽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빌려와서 회사 이름을 만드신 분이에요. 문학적인 감수성, 인문학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남다른 분이셨다고 생각이 들고, 청각에 호소하고 미각에 호소하고 광고물을 만들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활용되지 않았는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예술 경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인문학 경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학계에서는 사실 경영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분 아니셨는가. 순수하지만 열정적인 사랑의 상징을 기업의 이름에 담은 신격호 회장의 남다른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제 롯데라는 이름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과라고 하는 부분이 당시 당연히 한국인들에게는 사치품이에요. 제일 어려웠던 건 시장이 없다는 게.
이 마케팅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감정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있었죠. 회장님의 꿈입니다. 뭐냐면은